여러분 실험하거나 결과 정리할 때 옆에서 누가 감시한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연구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반드시 양심에 따라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행위 원칙, 연구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개념, 원칙과 방향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한 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는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인 데이비드 레스닉이 정립한 연구윤리 12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인데요.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위 원칙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힌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모든 연구 결과는 반드시 경험적, 실험적인 증거나 논리적, 통계적, 수학적인 논증에 기반해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연구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엄밀함인데요. 연구자는 자신의 실험 방법과 결과 분석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엄밀하고 또 세밀하게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연구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다시 말하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별, 인종,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주의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적 또는 인간적인 실수와 오류에 의해서 나의 정직함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실험했는데 장비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실수 때문에 의심받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든 아니든 어차피 책임은 내가 져야 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내 연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법이나 비방 같은 의도적인 감추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연구를 온전히 공개해야 또 내 연구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윤리 원칙이기도 하네요. 일곱 번째는 자유예요. 연구자는 생각, 토론, 논쟁,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데 있어서 사찰이나 검열과 같은 부적절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공로입니다. 연구의 공로는 그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특히 요즘처럼 결과의 우수성보다는 과정의 정의로움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신공격과 같은 분별 없는 비난은 절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내 연구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에 기회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11번째는 합법성입니다. 불법적인 연구,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12번째는 생명윤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연구 과정에서 동물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심지어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동물을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최소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동물들의 무분별한 희생을 막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12가지 윤리적인 행위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직이겠죠.
연구가 연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연구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소위 튀는 데이터, 이상치를 자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지우면 될까요? 이게 측정 오차일 수도 있지만 실험 대상의 고유한 성질과 관련된 이상치일 수도 있고요. 실험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상치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흡연 비율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에 10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겠죠. 또 측정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샘플이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의 키 분포를 조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집단에 농구 선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렇게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측정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대치,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다른 값으로 변경하거나 스케일링이나 정교화를 통해서 편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상치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만약 측정 오차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상치라면 삭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번 실험에서는 이런 이상치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여러 번 실험해서 이상치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입니다. 먼저 데이터 변조인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실험해서 얻은 결과 정리해놓고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시간에 따라서 예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원했는데 3시간짜리 실험에서 얻은 결과가 좀 말썽이네. 저 실험할 때 날씨가 좀 안 좋기도 했고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한 오류 같은데 내일이 랩미팅이라서 다시 실험해볼 시간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것만 좀 고치자. 다른 건 그대로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직함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더해서 이 3시간 실험 데이터가 정말 위대한 발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났으니까 틀렸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집은 연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모든 위대한 연구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변조하는 순간 이런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런 직접적인 변조 말고도 A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를 B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로 속여 발표한다거나 측정 장비의 설정값을 의도적으로 낮거나 높게 조절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거나 실험에 필수적인 어떤 특정한 절차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런 간접적인 변조 또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음 데이터 위조는 말 그대로 실험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수업에 잡일에 치여서 실험을 별로 못했는데 아이고 내일이 랩미팅이네. 어떡하지? 다행히 5시간짜리 실험 데이터는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채워넣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겠지 뭐. 뻔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데이터 위조는 심지어 데이터 변조보다도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만약 내가 위조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쩌다 보니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혁명적인 결과처럼 보였는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값을 임의로 기입하는 행위, 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마치 내 데이터인 것처럼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 모두 데이터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치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복 측정을 통한 통계적인 접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나요? 여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까만색 점이 이상치 같네요. 지금 당장 지울까요? 그래도 돼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지우긴 좀 그렇잖아요. 일단 최소 한 번은 더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의 중요도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핵심적인 데이터라면 확실해질 때까지 두 번, 세 번도 더 해봐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 다시 해서 추세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면 측정 오류였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나 감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상치 그냥 몇 개 지워도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내 자신한테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실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험을 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보정 생략입니다. 혹시 pH 미터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네. 측정하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되죠? 표준 시약으로 전극 보정해야 돼요. 훌륭하네. 맞습니다. 이 pH 미터뿐만 아니라 모든 측정 기기는 사용 전에 항상 이 보정,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해요. 보정은 측정 기준, 이 0점을 잡아주는 과정이잖아요. 애당초 0점이 잘 잡혀 있어야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만약 의도적으로 0점을 좀 낮게 잡아서 측정값을 크게 만들었다? 이건 조작이죠. 그런데 실수로 내가 보정을 빼먹어서 측정값이 크게 나왔어요. 모르고 발표를 했어. 나중에 분명히 조작 의심을 받게 될 텐데 실수였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또 대조군 미비라는 게 있는데요. A라는 신약 물질의 효과가 좀 궁금해서 A 수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에다 처리한 다음 대조군이랑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대조군이 필요할까요? 1번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세포, 2번 물을 처리한 세포. 물 처리한 세포요. 그렇죠. A 물질의 효과가 궁금한 거니까 이 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물을 처리한 세포와 비교해야겠죠. 이 보정 생략과 대조군 미비, 이 2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험적인 실수가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선입견이라고 해서 내 기대나 예상과 일치하는 측정값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오르겠지 하고 버리는 거. 조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또 실험적 편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믿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기대나 예상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결과, 심지어는 완전 배치되는 결과도 다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천동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옛날 천동설 논문 보면 온갖 그림이랑 식 가지고 금성, 목성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별자리 바뀌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놨는데 집착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요. 마지막은 데이터 파기입니다. 쓸모없는 데이터, 마음에 안 드는 데이터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건데 이게 언제 필요할지,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데이터든 잘 보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있나요? 네, 얀 핸드릭 쉔이라는 독일 과학자가 2001년 네이처에 싱글 몰레큘, 이 단일 분자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트랜지스터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분자 하나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니까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이 분자 트랜지스터랑 유기 슈퍼컨덕터, 초전도체 관련해서 3년 정도 되는 기간에 사이언스 네이처만 10몇 편을 썼는데 지금 찾아보면 모두 리트렉션, 철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 결과로서의 가치를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원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실험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두 데이터의 노이즈 부분이 100% 일치한다는 것을 다른 연구자가 발견해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라고 발뺌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워낙 훌륭한 결과다 보니까 분자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연구소나 뭐 회사에서 재현 실험을 수도 없이 시도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나고 논문은 철회가 되고 뭐 교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박사 학위도 박탈당하고 뭐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연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한번 잃은 신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단 횡단이랑 비슷해요. 조금 빨리 건너려다가 평생 못 건너게 되는 것처럼 조금 빨리 결과 내려다가 뭐 더 큰 명성을 얻으려다가 영원히 연구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조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과 분석과 정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연구 윤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행위 원칙 두 가지, 바로 정직과 주의였습니다. 첫 번째 정직, 연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결과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의, 인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나의 정직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데이터 위조나 변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애매한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